송생과학 송쌤입니다. 오늘은요, 교과서 읽기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6단원 물질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로 물질의 특성에 관한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교과서는요, 몇 페이지를 준비하냐면은, 죄송해요. 190페이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부터 같이 가보도록 하고요. 여러분하고 재밌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은수야 콩국수 먹자. 소금이랑 설탕 중 뭘 먹어야지 맛있지? 난 소금을 넣는 게 더 맛있는데. 그러면 소금을 넣어 먹자. 근데 어떤 게 소금이지? 지금 딱 여기서 보면요. 어떤 게 설탕인지, 어떤 게 소금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그렇죠. 맛을 보면 된다는 거죠, 맛. 그래서 가장, 물질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맛입니다. 소금은요, 짜요. 그런데 설탕은 달아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건데요. 그래서 소금하고 설탕은 맛을 보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 이외의 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맛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끓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녹는 점, 그리고 어는 점 같은 게 다르겠죠. 그리고 밀도 같은 것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의 성분 물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물질의 특성이 무엇인지도 배워보고 순물질하고 혼합물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게 큰 특징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순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혼합물이라는 게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물질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속해져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겠고요. 자, 음료수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구연산도 있고, 뭐 다른 게 있다면 뭐 색소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게 음료수입니다. 하지만 알루미늄밥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단 한 가지 물질만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 물질만 들어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져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식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아세트산이 들어있어요. 네, 아세트산이 들어있고 물이 같이 섞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고요. 구리 같은 경우는요, 단순히 한 가지 물질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성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들어있겠죠. 구리만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은요, 물, 소금, 우유, 금, 산소, 공기 등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을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과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으로 구별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지만 알루미늄 밥과 구리성 같은 경우는 순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음료수랑 식초는 혼합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과 여러 종류의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완벽하게 순수한 순금 같은 경우는 순물질이겠죠. 그런데 우유 같은 경우는 혼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이나 설탕같이 다른 물질은 섞이지 않고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순물질에는요, 다이아몬드와 같이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 있고요.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 있대요. 물과 염화나트륨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칭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물질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홑 원소 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요,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섞여져 있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화합물인데 물 같은 경우는 H2O죠. H라는 원소 한 개가 있고요. O라는 원소 한 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경우는요, 염화나트륨이에요.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 근데 이 소금 같은 경우도 나트륨 원소가 하나 있고요, 염소 원소가 하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나트륨하고 염소 원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면에 바닷물, 우유, 암석과 같이 두 종류 이상의 무슨 물질이 섞여져 있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혼합물에서는요,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각각의 성질을 잃지 않고 그대로 섞여져 있습니다. 설탕물에서는 단맛이 나고 있고요, 소금물에서는 짠맛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네요. 설탕물에서는 단맛이 나고 소금물에서 짠맛이 나는 이유는 설탕 자체가 단맛이 나는데 설탕하고 물이 섞였다 할지라도 단맛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소금 같은 경우는요, 소금의 짠맛이 그대로 물에 들어가면서 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질을 그대로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합물에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는데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균일혼합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탕물이라든지 소금물이라든지 어느 것을 찍어보고 봐도 똑같이 짠맛이 나타나죠. 균일하게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섞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균일혼합물이라고 하고요. 자, 흙탕물 같은 경우는요, 부유물 같은 게 떠져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부유물이 많이 뭉쳐져 있고 어떤 부분은 덜 뭉쳐져 있고 그래요. 이렇게 불균일하게 섞여져 있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균일 혼합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 흙탕물 같은 게 있고요. 여러분이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우유 같은 경우도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미경 같은 걸로 확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지방이 따로 뭉쳐져 있고 단백질이 따로 뭉쳐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유 같은 경우도 불균일 혼합물에 섞여져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있는 물질은요,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순물질이었죠. 탄소,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소 물질이겠죠. 그런데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요, NaCl이죠. 나트륨 원소랑 염소 원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도 H2O죠. H2O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물, 탈수, 단백질 등이 섞여져 있는 우유도 혼합물, 그리고 석영, 장석 등이 섞여져 있는 암석도 혼합물, 그리고 물, 염화나트륨 등이 섞여져 있는 바닷물도 혼합물입니다. 하지만 그 우유라든지 암석 같은 경우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됐고요. 그럼 물질의 특성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요, 순물질을 분리하기도 하고 순물질을 섞어서 혼합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로부터 질소를 분리해서 냉각주를 이용하는 거는요, 혼합물에서 질소를 분리해내는 거죠. 질소. 그래서 이거는 혼합물에서 순물질로 분리하는 예도 볼 수가 있고요. 공기로부터 산소를 분리하여 의료용 기구로 이용한다. 이것도 혼합물에서 순물질을 분리해내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철, 크로뮴 등을 섞어서 금속 혼합물을 조리기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섞어가지고요. 이렇게 좀 더 조리에 적합한 물질을 만드는 거고요. 물, 에틸렌, 글리콜 등을 만들어서 부동액을 만들어서 자동차 엔진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냉각수가요. 뭐 간혹 너무 추운 온도에서 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나 에틸렌 글리콜 같이 다양한 물질을 섞어줘서 어는 점을 낮춰줍니다. 그러면은 영하의 날씨에도 이런 부동액이 얼지 않고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물질의 성질에는 색, 맛, 냄새, 촉감, 굵기와 같이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성질과 질량, 부피, 길이와 같이 물질의 양에 따라 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건요. 요거예요. 색깔, 맛, 냄새, 촉감, 굵기와 같은 것을 보고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맛을 봤어요. 오, 이건 달아. 이건 설탕이겠는걸. 오, 이건 짜. 이거는 소금물이겠는걸. 이런 것을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소금의 양이 1kg이나 2kg이나 설탕 1kg이나 2kg이나 킬로그램을 따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우유 1리터, 우유 2리터 이런 식으로 양이 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물질을 특정 지을 수가 없고 길이가 달라진다고 해서 물질을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물질이 나타내는 특성 중에요, 물질이 여러 가지 성질 중에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만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보고 우리는 물질 특성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물질의 특성에는요, 색깔, 맛, 냄새를 비롯해서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뭐 밀도라든지 용해도 이런 것도 다 물질의 특성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색깔, 물질의 특성이죠. 그리고 녹는 점, 물질의 특성이죠. 질량, 질량이 다를 경우에도 물질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냄새, 냄새도 물질의 특성이죠. 암모니아에서 찌르렁내가 난다. 찌르렁내를 맡으면 암모니아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길이 알 수 없어요. 끓는 점은 알 수 있는 겁니다. 물에 끓는 점 100도 이런 식으로, 얼음에 녹는 점 0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순물질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별해보자. 구리,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물질이고요. 공기,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등이 섞여져 있는 걸 보고 우리는 공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요, 뭐 과즙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물도 들어있고 색소도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라는 원소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순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순물질하고 혼합물, 물질의 특성을 정리를 했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피가 같아도 질량이 달라. 우리가 이번에 생각해봐야 될 내용은요, 밀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식용유의 양이 물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실험 영상으로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식용유를 넣게 되면요, 물 위에 식용유가 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용유의 양이 물보다 많아지면요, 식용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식용유 위에 계속, 물 위에 계속 식용유가 떠 있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에 관계없이 계속 위쪽에 식용유가 떠 있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밀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 보면요.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스타이로폼 공하고 세공이 있어요. 그런데 스타이로폼 공하고 세공의 부피가 같아도 스타이로폼 공이 위로 뜨고 있고요. 세공이 작고 스타이로폼 공이 커도 위로 뜨고 있어요. 질량이 같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질량이 같을 때라고 할지라도 스타이로폼 공이 위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은 질량이나 부피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특성 때문에 물질이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걸까요?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질량과 부피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은 같은 물질에서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의 밀도는 1이다. 이런 식으로 밀도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때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을 보고 우리는 밀도라고 하고요. 단위는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밀도에 대한 거를 다시 공식으로 적어보게 되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요. g을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나눠주고요. g을 밀리리터로 나눠주게 됩니다. 물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요. 1ml는요. 1cm 세제곱하고 같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밀도를 비교해보면요. 물에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의 밀도는요. 스타이로폼의 공보다 크고 세공보다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이로폼 공은요.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게 되는 거고요. 세공은 물보다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물보다 밀도가 작은 스타이로폼 공은 뜨고 있고요. 물보다 밀도가 큰 세공은 가라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밀도가 큰 물질이겠죠. 그리고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가 작은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알루미늄과 구리는 물에 넣으면 모두 다 가라앉는데요. 그러면 알루미늄과 구리의 밀도는 서로 같은 것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실험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질량이 여기서 8.10g이 나왔고 여기서 2.70g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26.88g이 나왔고 작은 구리 조각이 8.96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늘어난 물의 부피는 3.0, 1.0, 3.0, 1.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부피는 큰 알루미늄 조각과 큰 구리 조각을 갖게끔 했구나. 그리고 작은 알루미늄 조각과 작은 구리 조각의 부피는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밀도 값은 결국에 달라지는 거예요. 밀도는 2.70이 되고요. 이것도 2.70, 이것도 8.96, 이것도 8.96이 됩니다. 선생님, 부피가 같아도 밀도는 달라지네요. 그렇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밀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2.70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알루미늄 조각이구나. 8.96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구리 조각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고요. 자, 밀도는요, 일정한 기압, 온도. 자, 밀도는 일정한 기압, 온도,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요. 물질을 고양값으로 나타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특성이다? 그렇죠.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나타낼 때는요, 25도씨 1기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쓰냐면요, 만약에 온도라든지 압력이 변하게 되면요, 밀도 값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5도씨 1기압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밀도랑 온도랑 압력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밀도 값을 정의를 내놓고 있고요. 좀 그래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요, 물하고 에탄올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요, 1로서 기준을 두고 있는데, 에탄올은 이것보다 밀도가 작다는 거 정도는 확인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림은 물, 식용유, 에탄올 순서대로 컵에 넣었을 때의 모습이다. 표를 참고해서 식용유의 밀도를 예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탄올 같은 경우는 0.785였죠. 0.785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의 밀도는 1이죠. 1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뜨는 거겠죠. 그래서 식용유의 밀도는요, 0.785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순물질에서는요, 밀도가 일정하지만 혼합물은 어떨까요? 물에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가라앉지만 여기에 소금을 계속 녹이면요,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달걀이 점차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성분물의 호람 비율에 따라서요, 소금물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넣으면 넣을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커지면서 달걀을 띄어 올리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물의 밀도는 순물질과 달리 성분물질의 혼합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뭐라고 하자고 약속했습니까, 우리? 그렇죠. 밀도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그렇죠,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밀도는요, 일정한 기압, 온도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성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물질의 특성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도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정리했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용해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용해도를 가장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워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정리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자, 보도록 할 텐데 설탕과 소금이 물의 녹는 양은 같을까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일정한 양의 물에 설탕과 소금을 계속 넣어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인다면요, 녹일 수 있는 양은 같을까 다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설탕이 물에 녹는 것과 같이 한 물질에 다른 물질이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용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탕과 같이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 물과 같이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탕물과 같이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어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용질이고요. 용질하고 용매가 섞여져 있으면은 용액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용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선 설탕을 예로 들었으니까 설탕이 되겠죠. 용매 같은 경우는 물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용액이 되면은 설탕물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이 물에 용해될 때 입자 모형은요, 처음엔 이렇게 가루 형태로 가라앉겠죠. 그런데 뭐 수저로 저어주거나 그렇게 되면요, 점점 물 입자 사이로 설탕이 끼어 들어가게 되다가 결국엔 이렇게 고르게 섞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없이 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가루로만 계속 가라앉는 순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을 최대로 녹여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화용액일 때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 있는 용액을 보고 우리는 불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녹일 수 없는데 그 상태에서 가루를 넣었어요. 그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과포화용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포화랑 포화랑 불포화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45인승 버스를 생각해 볼게요. 자, 45인승 버스에 한 100명이 타려고 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55명은 못 타세요, 나가세요 이러겠죠. 그러면 55명은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딱 45명은 타는데 나머지는 쫓겨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고 우리는 과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화 같은 경우는요, 45인승 버스에 45명이 딱 타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포화라고 하는 거예요. 승객이 더 추가되거나 빠져나가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불포화는요, 45인승 버스에 20명만 탔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25명은 더 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더 탈 수 있는 상태가 불포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과포화 용액도 마찬가지예요. 가루를 다 녹였는데 녹이다가 더 이상 녹지 못하고 가루로 가라앉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과포화. 포화는 만약에 45g을 녹일 수 있는데 45g이 다 녹은 상태를 보고 포화. 그리고 45g을 녹일 수 있는 용매의 양에 20g 정도만 녹였다. 그러면은 불포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용질이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요, 용매의 양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질이 용매에 녹는 양은요,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최대로 내볼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로 나타내는데 이를 보고 용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용매에서의 용해도는 일정하고요. 물질을마다 고유한 값으로 나타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 물질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용해도 곡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실선 있죠? 이 실선이 포화 용액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 60도에서 지금 110g 정도로 녹아있는 게 질산칼륨이죠. 아, 그러면은 온도 60도에서는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가루의 양이 110g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20도씨에서 황산고리 같은 경우는 20g만 녹아있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포화용액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지우개로 잠깐 지워보고요.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데, 자, 물 100g에요. 질산칼륨이 80g 정도가 녹아있는데 몇 도시에서 녹아있냐면은 80도시에서 녹아있다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80도시에서 80g이 녹아져 있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제가 몇 도시까지 낮출 거냐면요, 10도시까지 낮출 거예요. 이때 석출되는 가루의 양은 얼마일까요? 요걸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여기다 점을 찍었어야 되네요. 80도시에서 이제 화살표를 쫙 그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10도시까지 딱 낮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요 상태에서 보면요, 10도시에서는 최대 20g이 녹아있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요만큼의 양이 가루로 속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80g에서 20g을 빼주게 되면요, 결국에는 60g의 가루가 석출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해도 곡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문제를 풀어볼 텐데, 옆에 용해도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고체 용해도는 온도와 함께 표시하고요. 기체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과 함께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온도가 변하게 되면요, 고체 용해도가 변하게 되고요. 기체 용해도는요,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요, 기체 용해도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료를 줄 때는 이렇게 20도씨 1기압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물질의 용해도를 그래프를 나타낸 용해도 곡선으로 대부분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 증가하는데 뭐 예외인 물질도 분명히 존재해요. 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지 안 가르쳐 줄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수산화칼슘이나 뭐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물질들은요, 오히려 고체 용해도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다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물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요, 요런 것까지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은 20도씨의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을 적어보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20도씨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20도씨에서 가장 높은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선에 속해져 있는 물질을 생각해 보면요, 질산 나트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건요, 질산 나트륨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쉽죠. 용해도 곡선은 우리가 그래프를 읽을 줄만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기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가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감소하므로 음료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기포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따뜻하게 데워져 있는 콜라를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차갑게 냉각이 되어 있는 콜라를 드시고 싶으세요? 그렇죠. 정말 차갑게 먹기 위해서 우리는 얼음까지 둥둥 띄워서 먹잖아요. 근데 뜨겁게 데운 콜라는요, 거기 안에 있는 탄산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차갑게 한 경우에는요,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탄산 기체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실 때 입안의 체온에 의해서 그때 이제 용해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톡 쏘는 맛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압력을 높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압력을 높이면요, 용해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거품이 적게 난다. 이거 뭐 용해도 감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용해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낮은 압력에서는 용해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매에 녹아있지 못하고 기체가 뾰로로르 하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는 용해도가 작고요. 낮은 온도에서는 용해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용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용해도라고 하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온도, 같은 용매에서 용해도는요,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물질마다 고유한 값으로 나타내므로 물질의 특성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잘 모르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좀 해주세요.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우선 그 전에 이거 먼저 설명할까요? 식용유에 튀김 반죽에 넣으면요, 요거 거품이요, 식용유가 끓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반죽에 묻어있던 물이 끓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용유가 끓는 게 아니라 물이 끓어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기압일 때 물에 끓는 점은 100도이고요.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2도입니다. 선생님, 그럼 압력이 변하면 물에 끓는 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요, 물에 끓는 점도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게 되면요, 물에 끓는 점이 낮아지니까 라면 같은 게 설익거나 밥이 설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는 기압이 낮잖아요. 기압이 낮다 보니까 물에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설익어요. 선생님, 그러면 오히려 압력을 높여주면 물에 끓는 점이 올라갈까요? 네, 그렇죠. 압력밥솥이 대표적이에요. 압력밥솥을 이용하면요, 물에 끓는 점은 110도에서 120도까지도 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도까지 올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밥이 더 빨리 익고 꼬들꼬들한 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물질의 끓는 점은 서로 다른 것과 같이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또 녹는 점, 다시 읽을게요. 말이 엉켜 자꾸. 이게 라이브라서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말이 계속 엉켜요. 저한테 힘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7명의 친구들이 봐주고 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두 물질의 끓는 점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이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녹는 점, 어는 점도 끓는 점과 같이 물질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물질의 특성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기압에서 라는 존재 조건이 붙어 있죠. 물질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에 끓는 점 100도, 물에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0도입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에탄올은 78.2도입니다. 뭐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1465도 정도 되네요. 엄청나게 끓는 점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물을 끓일 때 소금은 날아가지 않고 물만 날아가는 이유가 소금의 끓는 점이 1465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산소나 질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낮죠.
그래서 우리가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많이 실험을 하잖아요. 마이너스 196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차가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만들 때는 이런 액체 질소를 좀 많이 활용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실험은요. 액체 질소 안에 풍선을 집어넣으면요. 풍선이 쪼그라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샤를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우리가 요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물질의 양이 변하면요. 끓는 점과 녹는 점, 어는 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게 물의 양을 다르게 해본 거예요. 에탄올 30ml와 60ml를 각각 가열하면요. 끓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뿐, 끓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녹는 점, 어는 점도요. 물질에 따라, 양에 따라 녹거나 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물질마다 고유한값으로 나타내므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주면요. 물 1리터를 끓이는 것과 물 2리터를 끓이는 것 중에서요. 1리터를 끓이는데 드는 열량이 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 1리터에 들어가는 열 에너지보다 2리터에 들어가는 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끓이는 시간은 1리터일 때 조금 더 빨리 끓일 수가 있게 되고요. 2리터일 때 조금 더 나중에 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끓는 점은 동일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혼합물을 끓이게 되면요. 물은 날아가는데 소금이 그대로 녹아있어요. 결국에는요. 농도가 진해지게 돼요.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끓는 점은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농도가 물만 얼고요. 소금은 계속 그대로 남은 물 속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올라갈수록요. 어느 점은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시면요. 끓는 점 얼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점 내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공부 잘하는 친구는요. 이거를 찾아보시면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고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때쯤에 이런 내용을 배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물과 소금물이 끓는 동안 온도 변화는 어떻습니까? 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죠. 하지만 소금의 끓는 점은 점점 올라간다는 겁니다. 계속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물과 소금물의 어느 동안 온도 변화는요. 물이 얼 때 온도는 일정하지만 소금물은요. 온도가 계속 쭉쭉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과 어느 점으로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지 토의할 수 있다. 알 수 있죠. 만약에 끓는 점이나 어느 점이 일정한 고간이 나오면은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래프의 형태를 보게 되면요. 이거는 혼합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요. 순물질에서 일정합니다. 그리고 혼합물에서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을 비교하면요.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끓는 점이 같은 걸 골라보자. 결국에는요. 같은 물질을 골라라. 자, 어떤 게 같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에탄올이 같은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양이 달라져요. 결국에는 끓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을 골라주면 된다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죠. 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특성이다? 그렇죠.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네, 그 기준이 될 수 있죠. 끓는 점과 어는 점은요, 순물질에서는 일정하죠. 정리를 해드릴까요? 순물질에서는. 하지만요, 혼합물에서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 같은 경우는요,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어느 점에서는 점점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문제까지 풀어줄 거예요. 자, 중단원 문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순물질과 혼합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구분 한번 해볼게요. 기억은 뭘까요? 그렇죠. 기억은 순물질. 자, 니은은 혼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혼합물. 자, 단위부피다 질량의 공을 보고 우리 물질의 특성 뭐라고 하자고 했습니까? 그렇죠. 밀도라고 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랐고요. 밀도가 어떤 물질은 밀도가 어떤 물질 위에 뜬다. 그리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요. 밀도가 큰 물질 위에 뜨게 되겠죠. 자, 2번은 뭘까요? 어떤 용도에서 용매 100g이 최대로 이걸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 이걸 보고 우리는 용해도라고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체의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체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뚜껑을 따면요. 그 페트병 안에 압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체가 휘 하면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 일정하다. 그리고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볼게요.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혼합물이다. 아니죠. 틀린 말이죠. 한 종류의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은 순물질이죠. 그러니까 틀린 말. 자,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만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죠. 스타이로폼 공은 물보다 밀도가 커서 물 위에 뜨고 아닌데? 작아서인데? 아, 틀린 거니까 안 골라주면 되겠죠. 쇠공은 물보다 밀도가 커서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 일정한 압력의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증가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리고 혼합물에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혼합물에 끓는 점은 일정하지가 않고요. 순물질에 끓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거죠. 고친다, 이거를 조금 최소한으로 고친다고 하면 이걸 순물질이라고 고쳐줘야 되겠죠. 요것도 고쳐줄까요? 요것도 순물질.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물질의 특성에서 첫 번째 챕터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쏜바.